정말이지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설이다. 단순히 스토리의 전개가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작품은 이야기 구조부터 등장인물들의 심리, 감정의 결까지 모든 것이 쉼없이 휘몰아친다. 인물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망하고 상처 주며 상처받는다.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황야의 폭풍 속에서 누군가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끝내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스토리는 시공간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전개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인물들의 말과 행동 너머에서 감지되는 복잡하고 섬세한 심리의 파동이다.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틀로는 도무지 규정할 수 없는 질투와 사랑, 원망과 집착, 연민과 증오가 얽히고 설킨 관계의 서사 속에서 독자는 어느새 한 인물에게만 감정이입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다. 그 애증의 교차점에서 피어나는 말들 장황하리만큼 길고 때로는 독백처럼 쓰인 편지들은 단순한 서사 전달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하다. 거칠고 혼란스럽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감정을 고작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완성해냈다는 사실은 경이롭다 못해 거의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삶의 비극과 열정, 사랑의 파괴적 속성과 그 집착의 종착점까지 너무도 통찰력 있게 직조해낸 그 감정의 미로는 시대를 초월해 독자의 가슴을 파고든다. 결국 히스클리프는 오로지 캐서린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자 집착으로 일생을 불태운 끝에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영원한 안식을 맞이한다. 삶 내내 세상과 불화했던 그가 마지막에 도달한 평온은 마치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의 정적처럼 깊고 무겁다. 살아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둘이 죽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비극적이고도 숭고하다. 히스클리프가 바랐던 모든 것의 완성. 그리고 그 완성 앞에서 독자는 말없이 그 폭풍의 잔해를 바라볼 뿐이다.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인 샬럿 브론테는 바로 소설 제인 에어의 작가. 언니의 소설은 출간 당시부터 높은 인기를 끈 명작으로 평가되었으나 폭풍의 언덕은 당시 시대를 너무 앞서갔고 거기에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이 더해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한다. 폭풍의 언덕 소개. 폭풍의 언덕은 단 한 편의 소설로도 문학사에 거대한 흔적을 남긴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유일한 장편 소설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1년 전인 1847년 앨리스 벨이라는 남성 필명으로 발표된 이 작품은 당시 독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황량하고 고립된 요크셔의 벌판, 그곳에 외따로 자리한 워더링 하이츠를 배경으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격정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낳은 증오와 복수의 서사를 펼쳐낸 이 소설은 발표 당시부터 반도덕적이고 야만적이다라는 평을 들으며 시대를 앞선 작품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친언니이자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럿 브론테조차 1850년에 제출간 서문에서 거칠고 거슬리는 작품이며 하찮은 재료로 만든 작품 같다는 평을 남겼을 정도로 이 소설은 당대의 도덕적, 문학적 기준에 쉽게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폭풍의 언덕은 오히려 그러한 거칠고 원시적인 감정 표현 덕분에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19세기 말엽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멜빌의 백경과 더불어 인간 존재의 비극성과 시적 진실을 그린 작품으로 손꼽히며 끊임없는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 소설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인간 실존의 심연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히스클리프는 복수심과 집착에 사로잡힌 인물로 사회적 교양이나 도덕성에 얽매이지 않은 본능적 존재다. 그는 사랑과 증오, 연민과 파괴의 감정을 한 몸에 지닌 인물로 누구도 온전히 사랑하거나 증오할 수 없는 인간의 복합적 감정을 상징한다. 그런 히스클리프에게 운명처럼 끌리면서도 자존심과 사회적 계급 사이에서 흔들리는 캐서린 역시 당대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독립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폭풍의 언덕은 이처럼 선과 악, 사랑과 증오의 이분법을 허물고 그 경계에 서서 흔들리는 인간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전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격정과 혼란을 섬세하면서도 시적으로 직조해낸 문학적 성취다. 에밀리 브론테는 이 소설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주의를 벗어나
인간의 욕망과 본질, 실존의 비극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궁벽한 시골 마을에 살며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생을 마감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삶과 상상력, 그리고 불타는 감정을 온전히 쏟아 부어 완성한 이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읽히는 폭풍의 언덕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직한 통찰이며 동시에 문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격렬한 아름다움의 한 형태다. 에밀리의 짧은 시 한 편을 여기 소개한다. 돈도 내겐 하찮은 물건. 사랑의 신도 내겐 비웃음거리. 명예욕은 아침이면 자취 감추는 헛된 꿈에 지나질 않고. 만약 내가 기도한다면 나의 유일한 기도의 말은 지금의 내 심장을 그대로 두고 내게 자유를 달라는 그 말. 아무렴 삶의 끝이 멀지 않았으니 그것만이 나의 간절한 소망. 살아있든 죽어가든 용기를 갖고 견디는 얽매이지 않는 하나의 영혼. 늙은 금욕주의자에서. 비록 이 글은 허구의 늙은 금욕주의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에밀리 브론테의 삶에 대한 태도와 내면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1841년 8월 3일 에밀리가 만 23살이 되던 해에 쓰인 것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 인간 존재와 고독, 자유에 대한 깊은 사유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폭풍의 언덕이 세상에 나온 지 꼭 1년 뒤 1848년 12월 19일 에밀리는 만 30살과 5달을 채우고 짧고 강렬한 생애를 마감했다. 그 삶은 시대와 환경 속에서 불우하고 고독했지만 그녀의 시와 소설 속에 드러나는 정신은 단단하고 자유로웠다. 늙은 금욕주의자의 목소리 너머로 우리는 얽매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고요히 관철한 한 영혼의 궤적을 읽게 된다. 소설 줄거리.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 브론테가 1847년에 발표한 유일한 소설로 복잡하고 얽힌 감정선과 강렬한 감성으로 유명합니다. 소설은 스릴 넘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내면적인 갈등과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탐구합니다. 주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이 작품은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고 인간 본능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장 로구드의 방문. 소설은 1801년 로구드라는 인물이 워더링 하이츠라는 외딴 저택에 새들어 가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히스클리프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택에 방문하는데 히스클리프는 그를 매우 냉담하게 대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구드는 히스클리프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의 집에 다시 가기로 결심합니다. 2장 로구드의 두 번째 방문. 로구드는 눈보라가 치는 날 히스클리프의 저택인 워더링 하이츠를 다시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히스클리프의 아내이자 젊고 예쁜 캐서린의 며느리와 퉁명스러운 젊은 남자 헤어튼 언쇼와 만납니다. 이후 로구드는 하인 조셉에게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 개들에게 공격당하는 봉변을 겪고 결국 워더링 하이츠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3장 로구드의 첫 밤과 꿈. 로구드는 히스클리프가 아무도 재우지 않는 방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방에는 캐서린 언쇼, 캐서린 히스클리프, 캐서린 린튼의 이름과 낙서들이 벽에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낙서 속에서 20여 년 전에 기록된 일기에서 캐서린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힌들리가 자신과 히스클리프를 괴롭혔고 조셉도 그와 한패라고 적은 글을 발견합니다. 로구드는 꿈에서 어린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와 함께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보며 결국 캐서린의 고통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4장 히스클리프의 과거. 로구드는 가정부 딘에게 워더링 하이츠의 역사와 히스클리프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됩니다. 워더링 하이츠의 원래 주인인 언쇼는 리버풀에서 돌아오는 길에 캐시와 비슷한 나이의 거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붙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친아들 힌들리와 캐시보다 더 사랑받았지만 힌들리는 그를 괴롭혔고 히스클리프는 이에 대한 복수로 힌들리의 망아지를 훔쳐오는 등 점차 강한 복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결국 힌들리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며 이 사건은 그의 복수심을 심어준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5장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관계.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하게 엮여 있었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사회적인 위치와 결혼을 고려해 에드거 린튼과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이에 큰 충격을 받으며 자신을 떠난 캐서린을 되찾기 위한 복수 계획을 세웁니다. 6장 복수의 시작. 히스클리프는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와 자신만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는 에드거 린튼의 아내인 캐서린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에드거의 집안과 캐서린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특히 캐서린의 여동생 이사벨과 결혼합니다. 이사벨을 결혼한 후 그는 그녀를 끔찍이 대하며 복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와 동시에 히스클리프는 캐서린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며 둘의 사랑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습니다. 7장 캐서린의 죽음.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결국 불행으로 끝납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히스클리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그가 계속해서 캐서린과의 영원한 결합을 꿈꾸는 이유가 됩니다. 8장 히스클리프의 복수.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죽음 이후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점점 더 괴로워하며 워더링 하이츠와 린튼 가문을 파괴하려는 복수에 몰두합니다. 그는 캐서린의 유령과 함께할 수 있다는 집착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복수와 고통에 갇혀 결국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삶의 비극적인 끝을 맞이합니다. 9장 마지막 결말. 히스클리프의 죽음 이후 워더링 하이츠는 점차적으로 변화합니다. 그의 복수의 역사는 끝나고 린튼 가문의 후손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전의 복잡한 갈등은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비극적이었지만 그들의 관계가 남긴 강렬한 인상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폭풍의 언덕의 주제와 의의는 그 복잡한 서사와 등장인물들의 얽힌 감정선에서 비롯된 여러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특히 복수와 사랑, 고통과 구속을 탐구하면서 당시의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초월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설의 등장인물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전통적인 선악의 구도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심리적인 갈등을 반영하는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복수와 사랑의 복잡한 관계. 폭풍의 언덕에서 복수는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며 히스클리프는 이 복수를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가 겪은 어린 시절의 가혹한 대우와 사회적 차별, 사랑하는 캐서린과의 비극적인 이별은 그를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단순히 복수 그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그의 사랑을 위한 절박한 방법으로 전개됩니다. 그가 추구하는 복수는 애증이 얽힌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그가 느끼는 사랑과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집착이 복수의 원동력이 됩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순수하고 이상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혼의 동반자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캐서린은 사회적 신분과 안정된 삶을 위해 에드거 린튼과 결혼하게 되고 히스클리프는 이러한 배신을 복수로 되갚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묘사되며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캐서린을 떠나지 못하고 그녀의 영혼과 결합하려 합니다. 고통과 구속의 상징. 폭풍의 언덕에서 고통은 단순히 인물들이 겪는 물리적 혹은 감정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측면으로 묘사됩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삶은 서로를 향한 강한 감정으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캐서린과의 사랑을 잃고 난 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은 또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에드거 린튼,
이사벨, 힌들리 등도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으며 이들은 모두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들 모두가 통과해야 하는 구속의 과정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인간 본능의 탐구. 에밀리 브론테는 폭풍의 언덕을 통해 인간 본능의 어두운 면을 깊이 탐구합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이 아닌 인간 본능과 욕망, 충동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회적 규범과는 거리가 멀며 그들의 감정은 폭력적이고 본능적입니다. 이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는 작품으로 당시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소설이 당시에는 비난받기도 했던 이유입니다. 특히 히스클리프는 고통 속에서 자라난 인물로 그에게는 자애로운 면이나 사회적 덕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종종 극단적입니다. 히스클리프의 본능적인 복수와 사랑, 그의 감정적 폭발은 그가 사회적, 도덕적 제약을 넘어서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면에서 히스클리프는 전통적인 영웅이나 악당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악을 넘나드는 인물로 그의 내면의 갈등과 욕망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문 인물들. 폭풍의 언덕은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전형적인 악당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은 대개 자신이 겪은 상처와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캐서린 역시 그의 사랑을 선택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과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녀의 감정은 매우 복잡하고 인간적입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며 그들의 감정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 에밀리 브론테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등장인물들이 가지는 애증의 관계와 그들이 겪는 내면의 고통은 이 소설의 깊이를 더하며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과 내면의 갈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학적 의의. 폭풍의 언덕은 단지 한 세기의 문학 작품에 그치지 않고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소설은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기준과 규범을 뛰어넘어 인간 존재의 복잡함과 감정의 심오함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소설의 시적이고 강렬한 언어, 비극적이고 얽힌 사랑 이야기는 많은 후속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인간 본능의 복잡함과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이들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폭풍의 언덕은 단순히 한 시대의 작품을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